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1단원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에 대한 마무리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72쪽에서 77쪽이 되겠습니다. 수업 흐름은 첫 번째 단원 마무리 스스로 해보기. 아마 사회 2교시 시간에 1단원 마무리를 스스로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원 마무리 스스로 해보기는 여러분들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원 마무리 예시 답안, 그리고 세 번째 올바른 선거 문화를 만들기 위한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어느덧 이젠 1단원을 마무리할 때가 다가왔네요. 지금까지 1단원을 열심히 공부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2교시에 스스로 교과서 72쪽부터 77쪽까지 풀어보라고 했는데 혹시 안 풀어본 학생이 있다면 지금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스스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활동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원 마무리 예시 답안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예시 부분이기 때문에 꼭 100% 정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100% 정답인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을 글로 쓰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쓰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의 답안이 꼭 100%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1단원에서 배운 소단원 1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참여, 소단원 2 일상생활과 민주주의, 소단원 3 민주정치의 원리와 국가기관의 역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파란 글씨를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72쪽 아랫부분을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이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그 권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하는 정치제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이것을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세 번째, 법에 따라 나라의 살림을 맡아하며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무총리와 여러 개의 부, 청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위원회가 있는 국가기관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정부라고 합니다. 또는 행정부라고도 하겠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국가 권력을 국회, 정부, 법원이 나누어 가지고 서로 감시하는 민주정치의 원리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우리는 삼권 분립이라고 했습니다. 교과서 73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그림이나 생각 그물로 정리해 봅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예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한 내용을 그림이나 마인드맵으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자, 아랫부분은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생각하여 주어진 단어를 3개 이상 활용해 글을 써봅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시되어 있는 단어는 민주주의, 참여, 그 다음에 자유, 평등, 그 다음에 국민 주권. 선생님이 영화 변호인을 들면서 우리나라 헌법 1조 2항을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갖는 것을 우리는 국민 주권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한번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모든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갖는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것이며 국민의 참여를 통해 성장하고 발전한다 라고 썼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제시되어 있는 5개 중에 3개 이상을 골라서 글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민주주의에서는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교과서 74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74쪽에는 십자말 풀이 놀이를 하며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가로 열쇠와 세로 열쇠의 질문을 보고 이에 대한 단어를 써보면 되겠죠. 그리고 배운 내용을 스스로 평가해 봅시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달된 정도를 색연필로 칠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십자말 풀이의 예시 답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국무회의, 국회, 지방자치제, 정치, 국민주권, 상권 분립, 민주주의,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그 다음에 법원,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교과서 75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75쪽을 보기 전에 우리나라의 투표율 변화를 보여주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대 대선 최종 투표율은 77.2%로 집계됐습니다. 오전 6시부터 시작된 투표는 순조롭게 진행돼 전국 투표율은 오전 내내 쭉쭉 올랐습니다. 하지만 오후 1시에 사전 투표율 26.06%가 합산되고 오후 들어서부터는 증가폭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결국 지난 대선 투표율 75.8%보다 1.4%포인트 오른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997년 김대중, 이회창, 이인재 3자 구도로 치러진 15대 대선 이후 20년 만에 무난히 투표율 80%를 넘길 거란 기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7대 대선 이후에 투표율 상승세를 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광역시의 투표율이 82%로 가장 높았고 세종시와 울산, 전북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대로 투표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72.3%를 기록한 제주와 충남, 강원, 충북 순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동영상 잘 시청했나요? 자, 그러면 교과서 75쪽에 그래프를 보고 1번 우리나라의 투표율의 특징을 써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 낮은 투표율은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써봅시다. 세 번째 우리나라의 투표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써봅시다. 이 부분을 작성하면 되겠죠. 모든 학생이 잘 작성했다고 보고 선생님은 예시 답안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대부분의 선거의 투표율이 80%를 넘지 못하고 있다라고 썼습니다. 13대 대통령 선거, 그 다음에 14대 대통령 선거, 그리고 15대 대통령 선거 때만 80%보다 높았고 나머지는 80%보다 다 낮게 나오고 있어서 선생님은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녹색이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이 되겠는데 이 녹색이 파란색이 대통령 선거 투표율보다 전체적으로 낮게 나오고 있어서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보다 대통령 선거 투표율이 더 높다라고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질수록 우리나라의 정치는 더 퇴보할 것이다. 또는 정치인들이 자기들에게만 유리한 방향으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만 정치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를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투표를 한 사람 중에서 일정 비율을 추첨하여 간단한 선물을 준다.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짜리 편의점 쿠폰이라든가 이런 선물을 주면 사람들이 투표에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는 선거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광고나 포스터를 만들고 캠페인을 실시해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자신의 생각을 써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나라는 선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어떤 방법을 도입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승용차가 진입한 곳은 주차장이 아닌 투표소 내부입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투표할 수 있고 투표를 마치면 그 자리에서 다시 차를 타고 떠납니다. 차에 탄 채 음식을 주문하고 받는 드라이브인 식당과 비슷합니다. 투표 대신 여행을 계획한 유권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끌어모으려는 시도였는데 효과가 컸습니다. 네덜란드의 상징 풍차 안에도 투표소가 차려졌습니다.
투표소 위치를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지역 유권자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관광 명소를 투표장으로 정한 겁니다. 도심 인구 밀집 지역의 한 선거구는 평소에도 많은 사람이 찾는 박물관을 투표 장소로 골랐습니다. 투표와 가족 나들이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네덜란드 총선 투표율은 지난 총선보다 올랐습니다. 정치적 요인도 있었지만 투표 동료 캠페인에만 머물지 않는 실질적인 노력이 효과를 봤다는 평가입니다. 네, 지금 코로나 시대 때 선별 진료소도 이렇게 드라이브 스루로 선별 진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근데 선거 투표하는 것도 이렇게 드라이빙 스루로 투표를 한다고 하니까 좀 참 기발한 아이디어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과서 76쪽을 보기 전에 오스트레일리아의 투표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의 선거제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합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의무 투표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8세 이상 시민권자는 의무적으로 투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를 하지 않으면 최고 50호주 달러, 우리 돈으로 5만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는 것은 물론 구속당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투표 의지를 훼손한다는 비난도 있지만 투표율 올리는 방법으론 최선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교과서 76쪽을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투표를 안 하면 벌금이 나오고 심지어는 구속까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가 우리나라도 의무 투표제를 시행해야 한다라는 주제가 나와 있네요. 이 주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보고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찬성을 하는 의견의 장점은 오스트레일리아처럼 의무 투표제를 시행해야 된다는 의견이 되겠죠. 따라서 장점으로는 지금의 낮은 선거 투표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 그렇지만 단점으로는 투표를 안 하는 것도 하나의 투표 의사가 될 수 있는데 국민의 자유 투표 의지를 제한한다 라고 썼습니다. 반대의 의견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의무 투표제를 시행하지 말고 지금처럼 하자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거의 장점은 지금의 투표제도는 국민의 투표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고 반영하고 있다. 그 다음에 단점으로는 투표율이 대체적으로 낮게 나오고 국민들이 점점 정치에 무관심해질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최종 의견은 무조건 투표율이 높다고 좋은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북한처럼 100%에 육박하는 선거 투표율이 나오면 마냥 좋은가? 국민들이 투표를 안 하는 것은 정치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어떤 후보자도 뽑고 싶지 않다는 반증이다. 따라서 투표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금의 정치인들은 반성하고 잘 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투표 제도에 더해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 각종 혜택 등을 부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선생님은 서술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의견은 찬성보다는 좀 반대의 입장이 강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이러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교과서 77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투표율을 높이고 올바른 선거 문화를 만들기 위한 홍보물을 만들어 봅시다 라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투표 도장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모두가 바라보는 세상을 만드는 각도 해가지고 투표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선거 하면서 또 선거 투표를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하는 포스터를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과서 77쪽에 좀 포스터나 표어 등을 만들어 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작품을 보면 어느 때보다 신중한 뽑기, 그래서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해져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뽑기 먹는 그림 먹는 거에 투표 도장에 표시를 넣어 놨네요. 자, 신의 한 수 해가지고 당신의 한 수가 세상을 바꿉니다 라고 문구가 나와 있네요. 선거를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포스터를 보면 당신의 한 걸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거 투표소로 찾아가서 선거를 하라고 이렇게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포스터입니다. 예,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홍보물을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사회 수업 열심히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사회 1단원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을 학습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그 다음에 정치인들을 감시할 때 비로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치는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